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논란과 관련해 정리된 입장을 내일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코너는 쉽니다. 그러면 제작된 방송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땅콩 회항으로 유명한 조현아 씨의 경영복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네, 오늘은 이희수 선생의 이슬람 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장자연 리스트 드디어 밝혀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조선일보에서 터진 미투와 언론과 전쟁을 벌이는 YTN 최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3월 28일) 수요일입니다. 2016년 11월 촛불 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국군 수도방위 사령부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가정해 발포 계획까지 세웠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시위대가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때 그때만 다리 쪽을 사격하라, 이런 계획입니다. 전제 조건을 달았지요. 하지만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네, 원칙 같지만 글쎄요, 유사시에 원칙이 작동합니까? 군대한테 덤빌 것 같으면 갈겨버리지요. 5.18 광주 때 안 그랬습니까? 군이 아닌 경찰의 소행이지만 백남기 농민이 원칙 무엇에 근거해서 물대포로 죽임당했습니까? 권력을 쥐어주어야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요. 9년 동안 그 밑바닥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9년 동안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촛불이 세운 정권을 흔들려고 혈안입니다. 19대 대선에서 그들을 야당으로 만든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참여하지 않는다면 더 준엄한 심판이 가해져야 합니다. 가망이 없을 때는 매장시켜야 할 테고요. 이 나라의 민주공화국됨, 국민의 주인됨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서 팔고 있는 예수는 외계인 그리스도다. 비행 접시를 타고 바깥에서 이렇게 와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안병문은 바로 예수를 우리로부터 소외시키는 교회의 음모라고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민중사건에 참여한 예수가 외친 것은 하늘나라였는데 결국 인류사에 온 것은 무엇이냐? 하늘나라가 안 오고 교회가 왔다 이거예요. 교회의 압제적인 구조가 인간을 2000년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이 썩어빠진 교회, 여기로부터 우리 민족은 다시 해방되어야 한다. 거기에 우리 예수의 민중사건이 다시 재해석되어야 된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충정로역 9번 출구 벙커원 잊지 않으셨죠? 자, 그리고 4월 5일 서울시청에서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와 국가공무원 노조가 함께하는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저 김용민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변호사,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의 조석재 본부장이 함께하는 사법개혁 시민 강연회입니다. 4월 5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김용민의 뉴스간장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뭐? 달밤 체조? 그거 빨갱이 영화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야! 수익의 80%를 노무현 재단하고 정의당에 준대잖아. 그게 빨갱이 아니면 뭐야? 게다가 주진우한테 런닝 개런티 준댄다. 각하 잡으라고. 뭐? 노회찬의 정청래, 김용민까지 출연한다고? 이 빨갱이 영화를 그냥... 달밤 체조 2015 지금 네이버와 비메오에서 상영 중입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김용민의 뉴스 간장.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울산경찰이 수사 중이지요. 이에 경찰은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되는 날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선거 개입이며 보수 말살 공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렸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렇게 경찰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대해 최강욱 변호사는 새누리당 탈당, 바른정당 입당 후 탈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택한 장제원 의원이 배신자 소리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하는 것 같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강욱 변호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거는 시기가 공교롭게 일치하는 걸로 봐서 그 정치적인 공격을 하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거를 경찰이 미친 개다라고 해버리시면 경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 날짜 같은 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의원님이니까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고 또 사전에 그날 신청하고 그날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찰은 또 검찰을 통해서 청구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발부가 된 마당에는 경찰의 압수수색은 신속하게 은밀하게 빨리 진행하는 게 맞는 거니까 어찌 보면 절차대로 했을 측면이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익을 고려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소위 그 품격의 문제를 많이 지적받고 있단 말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개인적인 어떤 그 배경 때문에 좀 초조하셨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탄핵 정국에서 1익을 담당하셨다가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또 복당을 했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으셨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은 과거 초선 시절에 친이계 선봉장으로서 그 과격한 발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가 탄핵 때 점수를 땄다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뭡니까? 진보 진영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 뭐지 이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배신자 소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신 거 아닌가. 자랑스런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는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 그리고 이재명 전 시장 이렇게 3명으로 결정됐는데요. 이재명 전 시장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도 타협하지 않고 관철해낸 것들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양기대 시장님도 훌륭하게 시정을 잘 하셨고요. 전해철 의원님도 노무현 또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기둥 역할을 해오신 좋은 역량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굳이 제가 특별히 낫다고 할 부분을 말씀드리긴 그런데 제가 이런 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야당의 발목 잡기에 그냥 수그려서 타협하고 끝낸 게 아니고 또는 정부의 탄압이나 방해에 그냥 고개 숙인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이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싸워가면서도 관철해내는 것들이 조금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일부에서는 저를 너무 갈등을 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민주주의란 좀 시끄러우고 발목을 잡으면 발목 잡기를 뿌리치고 뭔가 시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게 전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 점들은 오히려 약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석유공사가 4조 5천억을 들여서 매입한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은 우물에 가깝다.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지요. 또 후한 하베스트 유전은 한계에 다다른 유전으로 원유 가운데 물의 비중이 99%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 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활동 중인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하베스트 매입에 MB가 어떻게든 개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해외 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 고기영 교수의 발언 들어보시죠. 형식성으로는 석유공사 사장이 결정을 한 것으로 돼 있지만 석유공사 사장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주무부처인 그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게 최경환 장관이었거든요. 그리고 최 장관 혼자서도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못 되고요. 이게 왜냐면은 당시 이 해외 자원 개발은 청와대 아주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저는 MB가 어떻게든 개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베스트를 살던 무렵에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어요. 국내 모 연구기관에서 비공식적이긴 했는데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거 사선 절대 안 된다 이런 결과를 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려면 메릴 린치 보고서를 좋게 나왔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생각해 메릴 린치 보고서는요. 어떻게든 하베스트를 살려고 했고 그러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메릴 린치한테 의뢰를 한 것 같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나흘째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는데요.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 원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계를 대변해온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비난했었는데요. 지난해 7월 원전 거짓과 진실 토론회에서 있었던 당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판도라를 보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고 탈원전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곡 과장된 영화 내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LNG 발전소에서 나오는 응축 미세먼지, 이게 우리 건강에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런 무식한, 또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문재인 정부는 원전 공포를 조장하며 탈원전을 밀어붙이더니 전국을 미세먼지로 뒤덮고 국민이 숨조차 제대로 못 쉬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이 증가했고 이에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이 전년 30%보다 약 3%포인트 감소했고 같은 기간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은 약 4%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종합일간지 2대1리 확인 결과 원전 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증가했다는 말은 팩트였습니다. 그러나 2대1리는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환경단체 버클리어스는 지난 월요일 한반도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북한도 남한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습니다. 카이스트 정용훈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석탄 화력이 없는 북한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다는 건 중국이 핵심 원인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과학기술대 유승훈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논의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석탄 발전 설비가 늘어났다. 윤한홍 의원의 주장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꼬집었네요.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이 줄어든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원전에 안전 문제가 생겨 정비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탈원전을 진행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땅콩 회항 사건. 조현아가 복귀한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 소식을 보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 20분 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한항공과 우리나라 재벌들의 멘탈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좀 자세히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어제자 조선일보가 단독을 달고요. 다음 달에 조현아가 칼 호텔 네트워크의 등기이사로 경영에 복귀한다. 이 보도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칼 호텔 네트워크는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호텔들이고요. 그 유명했던 땅콩 회항 사건이 2014년 12월에 있었으니까 고작 3년 4개월 만에 복귀를 시도하는 겁니다. 조현아 씨는 지금 1심에서는 실형 1년형을 받았는데 2심과 상부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지금 풀려난 상태죠. 예. 조선일보 단독을 보고 재벌 기관지라고 불릴 만한 한국경제가 이 보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목이 이래요.
3년의 자숙, 조현아 전 부사장 경영복귀 언제 할까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현아가 칼 호텔 네트워크 등기이사가 되는 건 확실하고요. 이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복귀 시점도 거의 멀지 않은 분위기다. 이렇게 보도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경제 보도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몇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조 전 부사장은 램프 리턴 사건 이후 모든 경영활동을 내려놓고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조 전 부사장은 서울시 동작구의 한 보육원에서 2016년 4월부터 2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개인 봉사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돌보고 영어를 가르쳤다. 결연아동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후원도 이어오고 있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조 전 부사장이 봉사활동을 벌이는 동안 차갑던 여론도 점차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필요 이상의 과도한 처벌을 받은 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까지 내려진 만큼 기내식과 호텔 부문 등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진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에 예전과 다른 시내를 보낼 때라고 말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독보적인 뭐라고요?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셨대요, 이분이요. 한국 경제가 지금 대한항공의 사보를 찍고 앉아 있는 겁니다. 조현아를 거의 마더 테레사급의 좋은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차갑던 여론도 점차 누그러진 분위기라고 적어요. 이 기사를 쓴 기자님은 어느 마을에서 여론을 수집하셨길래 차갑던 여론이 누그러진다고 기사를 쓰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경의 삽질은 어제 오늘 본 게 아니지만 이 정도면 언론이기를 포기한 거죠. 하도 안심해서 한번 웃어보자고 읽어봤습니다. 이 땅콩회항 사건이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죠. 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건이 고작 3년 4개월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조현아를 다시 복귀시킨다는 거죠. 이건 정말 미친 판단인 겁니다. 그 사건이 국민들 사이에서 벌써 잊혀졌다고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진짜 3년 4개월이면 충분한 자숙 시간을 거쳤다라고 판단을 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뜻일 텐데요. 둘 중 어떤 판단이라도 대한항공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을 한 거예요.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얼마나 국민들을 졸로 보고 있는지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기억을 잠깐 되살려 보겠습니다. 땅콩회항 사건 때요. 사건의 발단은 한 승무원이 견과류 간식을 봉지째로 1등석 고객에게 제공을 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이걸 본 조현아가 왜 견과류를 뜯어서 접시에 서빙을 안 하느냐라고 지랄을 했고요. 사무장 박창진 씨를 불러서 무릎을 꿇렸고요. 폭행을 행사를 하고요. 서빙한 여승무원의 어깨를 잡고 3m 정도를 밀쳐서 탑승구 벽까지 몰아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이 괴성이 이코노미석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현아가 활주로를 움직이던 비행기를 멈추고 박창진 사무장을 너 내려 비행기 못 뛰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견과류를 까서 접시에 담아줘야 되느냐 요 문제는 2007년부터 논쟁이 이미 마무리됐던 겁니다. 모 대기업 회장이 1등석을 탔는데 견과류를 까서 내오니까 이러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꽤 있죠. 그래서 이 항의는 사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항의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항공사가 견과류를 더 이상 까서 서빙을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봉지를 들고 가서 보여주고 드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다음에 승객이 먹겠다고 하면 그때 까서 접시에 담아주는 방식이 공식이 된 거죠. 그리고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은 이 지침을 완벽하게 준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한경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죠? 조현아가 기내식과 호텔 부문 등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혹시 독소적인인데 이 오타가 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독사적인으로도 믿고 싶고요. 네. 예. 아니 기내식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진 인물이 견과류 내놓는 방식이 2007년에 바뀌었다는 것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도 모르면서 무슨 독보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웃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지적하고 싶은 건 다음 대목이에요. 대한항공이 얼마나 국민들과 소비자들을 졸로 보는지가 이 뒤에서 다 드러납니다.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요. 대한항공이 1등석 규정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뒤로
견과류는 앞으로 승객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 까서 접시에 서빙하는 걸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조연아가 한 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회사 규정 전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은 어쩌라는 겁니까? 게다가 조연아 사건은 이미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조연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실오라기 같은 정당성 하나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고객의 알레르기가 도지든 말든 다시 2007년 이전으로 견과류를 그냥 따서 내놓는 걸로 규정을 바꿔버립니다. 더 황당한 건요. 이 사건이 12월 5일에 터졌는데 12월 8일에 대한항공이 사과문을 냅니다. 나라가 조연아라는 또라이 때문에 난리가 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됐는데 대한항공이 낸 사과문이 황당합니다. 제가 이 사과문 전문을 한 자도 안 빠지고 쭉 읽어볼 텐데요. 이게 진짜 사과의 느낌이 나는지 청취자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 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로부터 10m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 대한항공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장을 하기시킨 이유는 최고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조치한 것입니다. 대한항공 전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조연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입니다. 3. 철저한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승무원 교육을 더욱 강화해 대고객 서비스 및 안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사과문이에요. 이게 사과를 한 겁니까? 이게 사과냐고요. 이 글의 주제는 조연아는 훌륭하고 모든 건 박창진 사무장 잘못이다. 지금 이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과문이랍시고 발표를 했는데 사과의 주어가 없어요. 누가 잘못했다는 건지 안 나와 있습니다. 사과를 받는 대상도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간을 16분 이상 지체했던 고객들에 대한 미안함도 전혀 없죠. 당연히 이따위로 사과문을 내놓으니까 여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로 사건이 커졌으면 여기서는 제대로 수습을 하고 사과를 할 정도의 상식이 대한항공에게 최소한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과문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사태가 더 악화됐다면 이제는 수습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15일에야 대한항공이 다시 주요 일간지 1면에 사과문을 냅니다.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사죄의 말씀도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의 일들로 국민 여러분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커다란 사랑을 주신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 어떤 사죄의 말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나무람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시금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한항공이 되도록 환골탈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뭘 사과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만 보면 대한항공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는 거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한항공은 끝끝내 사과문에 조연아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 문장을 못 쓰는 거예요. 조연아의 철없는 짓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 한마디를 쓰면 대한항공이 망합니까? 그런데 죽어도 이 핵심 한 문장 조연아가 잘못했다. 이걸 못 적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의 황당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연아가 항공법 위반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니까요. 조연아가 이제 직접 박창진 사무장에게 사과를 하러 찾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박창진 사무장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갔습니다. 근데 메모를 어디다 적느냐면 수첩 한 장을 찍 찢어가지고 적어요. 그 메모지 사진을 보면 경비실에서 택배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적은 메모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로 무성의하게 수첩 한 장 찍 찢어서 사과문을 적은 겁니다. 그런데 적은 내용이 이래요. 박창진 사무장님, 직접 만나 사과 드리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갑니다. 미안합니다. 조연아 올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안합니다라니요. 이게 한국 사람은 다 느끼는 말의 미묘한 차이인데
미안합니다와 죄송합니다는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더구나 박창진 사무장은 조연아보다 3살이나 많은 연장자예요. 그런 사람을 비행기에서 폭행을 가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한 사람이 정말로 미안하다면 당연히 죄송합니다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 띡 적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닐까요? 재판이나 앞으로 있을 여러 국면에서 나는 사과했다. 나는 마음의 표시를 했다. 이거를 남기기 위한, 그러니까 박창진 사무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한 사과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꼴 같지 않은데요. 진심이 담겨 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라고 남기는 사과문도 왜 이따위로 남기냐고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저 변호사가 시켜서 자기는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첩 한 장 찍 찢어가지고 미안합니다 한마디 적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그래서 박창진 사무장이 이 메모를 받고 화가 나서 이걸 공개를 한 거예요. 사과 쪽지를 보니까 내가 너무 황당해서 오히려 더 불신이 커지고 실망감이 커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담이지만 이 와중에 또 웃긴 사실, 이 사과 쪽지에 조연아가 사과 드리려고 했는데 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맞춤법에 드리려고라는 말은 없죠. 아이고. 사과 드리려고라고 써야 됩니다. 네. 이 집안은 국어 교육을 안 시키는 모양이에요. 네. 지금부터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동생은 명의훼손, 무근한 발전, 언니는 사과 드리려고. 이게 웃기려고 하지 않는 한 한 사건에서 자매가 이렇게 대놓고 연속으로 맞춤법을 틀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살펴봤던 한경 기사를 보면 조연아가 자숙하는 기간에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다는데 영어 가르치지 말고 너 한국어부터 좀 제대로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황당함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때 1등석에 조연아 외에 또 다른 30대 초반의 승객이 한 분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일 큰 피해자 중에 한 분이죠. 왜냐하면 이 사태를 두 눈으로 다 봤으니까요. 그런데 조연아는 이분한테 사과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박창진 사무장, 그 난동을 당한 박창진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쫓겨나면서 이 고객분에게 찾아가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승객이 궁금하잖아요. 1등석에 탄 승객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승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군데 저런 식으로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고 비행기까지 돌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승무원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고객님, 내부 사정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1등석을 끄는 분이니까 돈을 엄청 내고 탄 거니까요. 한국에 와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승객을 불편하게 하냐. 정식으로 답해달라. 그런데 이 답이 5일에 항의를 했는데 10일에 답신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이 고객한테는 전혀 대한항공은 안 미안했던 거죠. 그런데 사건이 커지니까 아이고야 이것도 수습해야겠다 라고 5일 뒤에 이 고객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면서 고객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이요. 그러면서 어떤 보상을 하느냐. 대한항공 달력하고 모형 비행기를 선물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1등석 탄 고객한테요. 사과받는 고객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고작 5일 만에 답신이 왔는데 한다는 말이 달력하고 모형 비행기 보내드릴게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다는 말이 혹시 언론에서 연락이 오면 사과는 잘 받았다고 꼭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고객 알기를 정말 여수로 아는 거죠. 사건이 이까지 오면 진짜로 개그 콘서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 난리를 치고도 3년 4개월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경 같은 재벌 찌라시 언론이 여론도 점차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 지들은 진짜로 여론이 누그러지는 줄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런 미친놈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적기를 운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연아의 복귀가 대한항공이라는 그룹의 이미지에 얼마만큼의 손실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냥 얼추 때려잡는 계산에도 땅콩회항 같은 사건은 최소한 수천억짜리 망신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4개월 만에 조연아를 복귀시키는 것도 그 일을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이미지 손실을 가져올 겁니다. 이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짜리인지 계산도 잘 안 돼요.
저만 해도 제가 비행기 탈 일 없지만 저 땅콩 회항 이후에 절대로 대한항공 진에어를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금호아시아나가 더 좋은 기업이냐 그건 아닌데. 아, 그래요? 그게 지금 탈 게 없는데 그래도 대한항공은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런데 이 자들은 이런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건 초기부터 얘네들이 보여준 일관된 태도는 조연아를 보호해야 돼. 조연아는 잘못이 없어. 그리고 고객한테 사과는 죽어도 못하겠어. 소비자는 봉이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영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또라이가 경영을 하고 있으면 기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또라이의 딸이, 그 엄청난 사고를 친 딸이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조양호 시대의 대한항공도 한심하지만 조연아, 조현민, 조원태 이 또라이 3남매가 지배를 하는 국적기 대한항공의 미래는 정말로 암담합니다. 그런데도 이 자들은 굳이 조연아를 지금 복귀시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막는 방법이 결국은 근본적인 재벌 개혁밖에 없다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절실하게 드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우울한 생각으로 오늘은 조연아의 복귀 소식을 계기로 땅콩 회항 사건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주무기관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공정거래의 문제가 아니고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슨 하청업체와의 갑질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내 재산, 내 회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 사유재산의 자연권 사상이 개판인 겁니다. 네가 아무리 그 회사의 최대 주주여도 이런 식으로까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언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없고요. 조연아는 태연하게 복귀를 합니다. 결국은 이걸 막을 방법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재벌체제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한항공을 타지 않는 것, 그래서 소비자들의 저항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 재벌들의 암담한 사고방식은 진짜 고치기 어려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연배 기자님과 함께 대한항공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이연배 기자님과 저희가 남부지방에서 한번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조만간 일정이 잡히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연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협상의 달인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측이 한국 기업에 약 27조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제의 사저인 바다궁에서는 왕세제의 딸들이 커피나 주스를 내오기도 했지요. 극진한 대접을 받은 만큼 모하메드 왕세제가 방한한다면
손님을 정성껏 모시는 것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인재를 영입하고도 욕을 먹는 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안철수입니다. 제가 장승민 전 의원을 영입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장승민 전 의원 영입을 취소하고 5.18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하라는 겁니다. 장승민 전 의원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것인데요. 그리 평가받을 만한 발언이었나 내용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천하의 인재를 영입하니 다들 부럽고 질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을 참 잘 데려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철수 위원장님, 장승민 전 의원은 북한의 특수 게리라들이 어디까지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을 빚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에도 입당을 못했고요. 네, 당시 어떤 이유로 입당 불허 결정이 났는지 안철수 위원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요? 아니, 인재영입위원장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장승민 전 의원은 안철수는 지는 애다. 이렇게 말하며 안철수 위원장을 싣고 다닌 인물이에요. 네, 그런 거 다 따지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하고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냐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위원장님을 괴롭히고 실망시켰던 유승민 대표하고도 잘 지내는 것이 정치라고요? 아이고, 안철수 위원장님, 유승민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안철수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빨리 결심하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이렇게 불만을 나타냈어요. 다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정치권의 갈대들에게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갈대의 순정 띄워드릴게요. 우는 마음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아라 갈대의 순정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싸보니까 효과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아침까지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9도, 대전 9도, 광주 8도, 대구 7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춘천 20도, 전주 22도, 부산 20도로 예상되네요.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 베트남에 이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아,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연합 다녀왔는데 관련한 내용이군요. 제가 언제부터 우리 대통령 외국 방문 동선을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그래도 유사일에 몇 번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때가. 저도 아무리 유사 언론인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대통령을 칭찬하는 게 뭐 한때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이런 말 해도 전혀 부끄럽거나 혹은 쪽팔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저도 그래요. 아무리 어용 지식인이라고 얘기하고 별별 없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예뻐 보인 적이 아이고 세상에. DJ하고 문재인은 또 다른 것 같고 또 노무현하고 문재인도 다른 것 같고 네. 묘한 매력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손때가 묻은 대통령 같아요. 네, 여기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도 언급하던데 이슬람의 최고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말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 낮게 접근하는 사람, 그 지도자를 최고로 친대요. 예. 그런 모습이 저절로 우리에게 비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예. 말씀하신 김에 덧붙이자면 제가 일본 신문을 보니까 예. 요즘에 일본에서 아베와 문재인을 비교하는 네티즌들이 많다네요. 어떻게 비교 대조하던가요? 대표적인 게 문재인은 진짜고 아베 신조는 가짜다. 문재인은 동아시아의 리더고 아베는 동아시아의 애물단지다. 진실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쭈뼛섭니다. 예. 또 재밌는 말이 있는데 문재인은 전사고 아베는 대형 쓰레기다. 나이스! 이번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때 겨울 소나타니 뭐니 해서 한류 열풍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예.
근데 요즘에 새로운 한류가 일본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예, 예. 잘 아시겠지만 촛불 시위입니다. 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치 4-hour 라이브스라든가요? 우리들의 생명을 위한 행진.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일본에서도 예사롭지 않은 반아베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거기에 우리 촛불에서 간접 경험한 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한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이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괜히 마음이 좋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사실 저는 그분이 결단력이 좀 없어서 이런 악귀의 다름 아닌 정치권 무대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이들을 뚫고 청와대까지 진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정성이 통합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이 됐고요. 대통령 되기는 어렵지만 되면 아주 잘할 것이다라는 예측에 정확하게 부합하면서 지금 1년을 달려왔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보면서 말이죠. 이런 대통령을 만든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대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그 사람은 미래가 당연히 보입니다. 그리고 금방 김 PD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여릴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예. 나는 무서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 그 호랑이와 같은 의지력과 결단력이 있으리라는 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김 PD보다 내가 훨씬 예지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요. 교수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슬람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한국의 이슬람 전문가가 많지가 않은데요. 그 대표적인 분이 이희수 교수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분의 책을 읽어봤는데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 이슬람 학교를 골랐습니다. 1, 2권 2권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예. 시민을 대상으로 한 그 강의를 책으로 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가 않게 이슬람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슬람교, 그리고 여성, 그리고 이슬람 문명, 문화, 극단주의와 테러, 석유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무지가 편견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만큼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알더라도 서구 중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랍과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김 PD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랍과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 아랍은 친미, 반미 다 포괄하는 아랍인 것 같고요. 무슬림하고 이슬람은 한데 묶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봐요. 우리 이 시대 최고의 시사광대도 모르잖아요. 미안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 교수님.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아랍은 지역을 가리키는 거고요. 예. 우리가 이른바 중동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죠. 근데 그 중동도 서구 중심의 개념이어서 요즘은 다른 말로 많이 씁니다만은 아랍은 지역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 이슬람은 종교입니다. 예. 우리 이슬람 교할 때 무함마드라고 불리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죠. 예. 그리고 이 무슬림은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랍에 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도 있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여러 지역에 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이 있겠죠. 당연합니다. 미국에도 몇백만 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랍과 이슬람과 무슬림이라는 중요한 그 용어마저도 구분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랍하면 온갖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세계 3대 컴플렉스 또는 포비아가 있다고 하는데 블랙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흑인에 대한 어떤 경멸, 편견을 얘기하죠. 잘 아는 바와 같고, 그리고 레드 컴플렉스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빨갱이 컴플렉스 같은 거죠. 예, 예. 또 하나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게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예. 네, 이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이런 공포를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겠죠. 그러려면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통로가 워낙 차단돼 있다 보니까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게 테러, 폭력 종교, 그리고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 금기와 규제가 많은 사회, 뭐 잘해봤자 석유, 또 엄청난 자본시장, 그리고 뭐 두바이, 뭐 이 정도죠. 예. 이런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화치고 그 문화가 갖고 있는 고유성, 독특한 측면들이 없는 데가 없죠. 예. 문화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차이의 문제잖아요. 다름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 아랍 지역에서 발생한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도 무지하거니와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16억에 달하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이 문화적으로 단절된, 폐쇄된 상태에 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요. 우리의 시선으로 이 세계를 보고 특히 아랍 문화권 또는 이슬람 문화권을 편견에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을 보면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편견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한 남자가 여성을 여러 명 거느린다는 게 우리 시선을 보면 이상하죠. 근데 이 아랍 지역 그 유목민족들에게 여러 여성을 거느린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과 맞먹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많았고 교역이 많다 보니까 많은 남성들이 죽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남성이 그걸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경전이죠. 이 코란에 보면은 4명의 아내까지는 보살펴야 된다. 그것도 능력이 있으면은 여성들과 고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이군요. 네, 맞습니다. 일부 다처제라는 게 그냥 그 남성들이 여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우리의 첩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온 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쪽에서는 정실 부인과 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에 4명의 철을 거느린다면은 다 하나같이 정실 부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자와 서자의 개념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가 다른 동생이나 형제를 하더라도 다 같은 형제로 얘기하는 거죠. 혹시 우리 김 PD는 이 성경을 잘 아시니까 깊이 이해하겠지만은 이슬람 종교가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임합니다. 네. 근데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는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예. 이삭을 적자라고 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이슬람 쪽에서는 이스마엘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을 자신의 종교의 출발로 이해한다 그래요. 예. 근데 이스마엘이 서자였다고 얘기하는데 맞죠? 제 기억이 맞다면 하갈인가 하는 여성에게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처가 있었고 본처가 아닌 첩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인하고 사이에서 안 생기니까 먼저 이렇게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됐고요. 본 부인이 이제 사라로 이제 알려져 있죠. 네, 거기에서 이제 갈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점에 주목해야 될 게 이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은 서자인 셈이잖아요. 예. 이 서자가 자기 조상을 읽고 얘기하는 데서 이슬람의 그 결혼제도, 이 일부 다처제도의 이해 일단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것처럼 이 서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도 주목해야 되고요. 일부 다처제 문화적 기원, 역사적 기원도 이해하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슬람 하면은 평등과 통합과 포용의 종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대단히 중요한데요. 제가 몇 차례 이슬람 소설이나 이슬람 기행문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슬람 문화가 없이는 유럽의 르네상스를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놀라운 일인데 제가 이 책에서 본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세종대왕의 이른바 르네상스도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그 이슬람이 동서의 문화들을 다 이 용광로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가 유럽이 마녀사냥으로 대표되듯이 기독교 중심의 세계를 꾸려가고 있을 때
이슬람 모든 문화들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페르시아, 중국, 인도 등등의 문화들 다 안고 있다가 유럽의 톨레도라는 그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번역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유럽 르네상스의 출발이 되고 그게 동쪽으로 오면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조선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보자면은 페르시아의 왕자가 신라의 공주하고 사랑했다는 얘기도 쿠샤 나메라는 책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다음 기회가 닿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처럼 이슬람은 정말 그 다양한 학문의 용광동이자 문화의 용광로였고요. 예. 그걸 통해서 서쪽으로는 톨레도를 통해서 서양으로 옮겨져서 유럽의 르네상스를 낳았고 동쪽에서는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아랍에서 보기에는 저 끝에 있는 조선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통합과 포용의 종교였다는 점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구절만 이 책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의록이어서 씁니다 채로 적혀 있는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예. 이슬람의 기본 정신은 포용과 융합입니다. 지금의 이슬람과 전혀 안 맞죠? 예. 이슬람이 만들어진 메카라는 곳은 문화적으로 축적된 하부 구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종교적 열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받아들여 업그레이드된 신학 체계를 만들었고 군사력에서 갖는 우월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선도적 소명감, 조세 제도나 토지 공개념 같은 민생 정책, 게다가 개종을 하면 인두세를 면제해주는 통치 기술까지 아주 단단한 용광로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은 주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껍데기만 모방하면 생명을 잃고 언젠가는 변질되거나 사라졌을 텐데 이슬람 세력은 받아들이되 자기화했습니다. 문명이란 것은 자기와 다른 생각과 가치가 섞여 어울리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 모순 속에서 새로운 창의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동종 집단에서는 창의력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들이 무한으로 섞일 때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양한 문화의 완전한 흡수와 융합 정신이 바로 이슬람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놀라웠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익히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타월이나 오렌지, 캐비아, 커피, 관세, 타리프라고 하죠. 수표, 체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설탕, 슈거라고 하죠. 시럽, 그리고 뮤직, 라일락, 그리고 제스민, 파자마, 모슬린, 알코올, 철학, 그 다음에 천문학, 물리학, 이런 게 다 아랍어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일상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아랍 문화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아랍을 단순히 경제적인 접근법만 취한다면은 많은 오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이번 기회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아랍이란 어떤 지역이었는지,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예. 그리고 이 무슬림들은 세계 곳곳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 책의 강점은 이른바 폭력의 상징으로 얘기되는 그 IS나 그리고 탈레반 등등의 기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 IS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뒤에 다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이란의 관계는 어떤지, 이란이 왜 페르시아 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는지, 호메인이는 어떤 사람인지 등등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는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기회에 우리 사회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 아랍에 대한 이해, 무슬림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희수 선생의 이슬람 학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젤라라는 가명을 사용한 이 여성은 2011년 12월 23일 자신이 켄싱턴 호텔에 있었다며 자신의 셀카가 담긴 SNS 캡처본을 공개했습니다. 증거를 찾던 끝에 휴대폰에서 캡처본을 찾았고 자신은 저녁 5시 5분과 37분에 켄싱턴 호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 5시부터 30분은 켄싱턴 호텔 1층의 카페 뉴욕이 영업을 하지 않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시민들은 안젤라라는 여성이 공개한 SNS 캡처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어젯밤 11시까지 모두 3,449분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92%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정도로는 성추행의 근거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안젤라의 SNS 캡처본은 성추행을 입증할 합리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응답한 시민들은 8%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김용민 브리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뱃살마왕님, 셀카가 무슨 증거가 되나요? 게다가 캡처본. 김태형님, SNS 서비스 포스케어에서 뉴욕은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검색해야만 나옵니다. 포스케어로 장소를 체크인하더라도 그대로 영어로 나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의 남편이 누군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정답자 오PD님, MB가 죗값을 다 받을 때까지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코리오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지난 일요일 김용민 PD님과 이연배 기자님에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뿌듯한 휠이었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솔렘팩트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오늘 칼럼은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즉 MBC 본부 노조의 성명서를 골랐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방송 장악 공범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반성도 사죄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자유한국당이 MBC 내에 편파 왜곡 보도 주역들과 함께 기이한 행사를 열었다. 이른바 좌파 정권 방송 장악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다. 이 자리에서 나온 MBC 출신 인사들의 발언은 가짜뉴스와 적반하장 일색이었다. MBC 시사제작국 부국장 출신 박상후 씨는 세월호 유족 모욕 그리고 폄훼 보도와 발언의 핵심 당사자다.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 책임자로서 사고 당일 배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현장 보고를 여러 차례에 묵살했다. 그래놓고 이 사태를 조사하려는 MBC 정상화위원회에 대해 정상인민재판에 앞서 멍석말이를 하는 곳,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언론인을 조사해서 징계하려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사규와 절차를 통해 설립된 공식 기구다. 과거 MBC 내의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 침해, 공영방송 가치 훼손의 배경과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용자와 과반수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했다. 박상후 씨는 수차례에 걸친 정상화위원회 측 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서 특정 정당과 손을 잡고 정상화위원회의 취지를 부정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절차에 당당하게 응하고 사실대로 소명하면 될 일인데 말이다. 편파와 왜곡으로 얼룩진 과거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으로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배현진 씨도 마찬가지다. 배 씨는 사법부로부터 2차례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은 MBC 총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폄훼하면서 본인이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이지매와 린치는 잔인한 폭력을 말하는데 이 린치를 당했다며 잊지도 않은 사실을 이야기했다. 상식의 문제다. 인터뷰 조작과 왜곡 보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세의 씨 역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빼앗겼다며 파업 불참 보복서를 주장했다. 자신들의 의혹과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왜 조사 대상이 됐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만 계속 시도했다. MBC 구성원들은 그동안 대응을 애써 자제해왔다. 자유한국당의 행태와 여기에 응한 인사들의 의도가 너무나 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이들은 하한선을 넘었다. 편파 왜곡 보도의 주역들이 특정 적폐 정당과 연합해 타사 기자들 앞에서까지 허위와 왜곡을 이어갔다. MBC의 이름을 그만 오염시켰으면 됐다. 이제라도 그만하기를,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죄하기를 마지막으로 충고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